여기 손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의 찢어진 몸을 꿈에 살려낸 손이자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숨을 거두던 밤, 그 곁을 지킨 손입니다. 세상은 이 손의 주인을 근대의학의 선구자라 불렀고 동시에 황제를 독살한 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조선 최초로 일본 의사면허를 딴 천재 안상우는 대체 어느 쪽이었을까요? 1918년 12월 10일 아침, 서울 사람들이 매일신보를 펼쳐들었을 때 지면 한가운데에 낯선 가족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갖춰 입은 40 중반의 사내가 의자에 앉았고 그 옆으로는 기모노를 곱게 두른 일본인 여인과 5 남매가 키 순서대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 큼지막하게 붙은 제목은 일선 동체의 가정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완전히 한 몸을 이룬 조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본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내는 당시 경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명의 안상우였습니다. 3.1 운동이 터지기 딱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자가 조선식으로 살지 않으니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안상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습니다.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어요. 일본 사람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은 조금도 없어요. 옷장에 조선 옷이 단 한 벌도 걸려 있지 않고 밥상에 매운 것이 오르면 젓가락도 대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의 냄새를 몸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가와구치 이소쿠도 거들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산 지 벌써 11년이 됐지만 조선말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신부는 이 부부를 두고 일본과 조선이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는데 조선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성공한 사례라며 흐뭇하게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의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 옷을 벗어던지고 총독부 기관지에 표지 모델을 자처한 사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을 딱 10년만 거꾸로 돌리면 같은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나라 안에 밀려들어온 일본인 의사들이 조선인 의사를 한 수 아래로 깔보며 텃세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 의사끼리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단체를 만들어 맨 앞에 섰던 인물이 바로 안상우였습니다. 1908년에는 조선인 의사들의 첫 모임인 의사연구회에서 부회장을 맡았고 1915년에는 한성의사회 초대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인 의사의 밥그릇과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앞장섰던 사람과 조선옷이 한 벌도 없다며 자랑하듯 말한 사람이 믿기 어렵게도 완전히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어긋나는 두 얼굴이 함께 들어앉을 수 있었을까요? 판단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안상우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 어떤 길을 밟아 이 자리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상우는 지금의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해는 기록마다 어긋나서 1872년이라 적은 자료도 있고 1874년이라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원 안건영이었습니다. 고화서에 소속되어 나라의 큰 잔치 장면과 임금의 얼굴을 붓으로 담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재주가 아무리 빼어나도 안건영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었습니다. 통역과 의술, 그림처럼 나라에 꼭 필요한 전문 기술을 도맡아 다루면서도 높은 벼슬길만은 태어날 때부터 굳게 닫혀있던 계층이 바로 중인이었습니다. 안상우의 집안은 대대로 의원과 화원을 배출해온
기술 하나를 미천 삼아 대를 이어 먹고 살던 전형적인 중인 가문이었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앞길을 가로막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상우는 붓 대신 다른 길로 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배우겠다며 관립 1호학교에 들어간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학교를 졸업한 애가 하필 일본군이 경복궁 담을 넘어 궁궐을 점령한 1894년이었습니다. 나라의 심장두가 남의 군합발에 짓밟히던 바로 그해, 한 중인의 아들은 일본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뛰어난 성적을 인정받은 그는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 국뷰 유학생에 뽑혀 마침내 조선과 일본 사이를 가르는 바다를 건너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붓쟁이 집안의 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던 분이 낯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활짝 열린 셈이었습니다. 1898년 11월 20몇 살의 조선 청년은 지금의 도쿄 GK카이 의과대학인 도쿄 자해의원의 학교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설다는 말로도 부족한 세계였습니다. 강의는 온통 일본어로 쏟아졌고 교과서를 채운 것은 조선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서양 해부학과 병리학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갈라 장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서양에서 건너온 약물의 이치를 익히는 일이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독한 씨름 끝에 1902년 안상호는 일본 의술개업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따낸 것은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안상호가 처음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훗날 그의 삶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 인연 하나가 조용히 맺어집니다. 친일파 구연수의 중매로 일본 여인 가와구치 이소코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입니다. 안상호 본인에게는 그저 타국에서 마음 붙일 짝을 얻은 한 남자의 혼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일제는 조선 청년과 일본 여인이 이룬 가정을 놓치지 않고 선전의 도구로 써먹습니다. 외신보 지면을 장식한 사진 위에 큼지막하게 붙은 제목은 일선동체의 가정이었습니다. 일선동체란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제가 조선 사람을 일본에 완전히 녹여 넣으려고 내세운 구호였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칭찬이었습니다. 1907년 무렵 안상호는 의술과 아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바로 두 곳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담장 높은 궁궐이었습니다. 그는 황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촉탁이가 되었습니다. 촉탁이란 나라의 정식 관리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불려가 진료하는 위촉 의사를 말합니다. 고전과 순종은 물론이고 여러 비빈과 내관의 몸까지 살폈고 특히 의칭 왕궁에는 거의 붙어 살다시피 드나들었습니다. 기록은 안상호가 애초에 의친왕의 간곡한 권위로 귀국했다고도 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 냄새 나는 저작거리였습니다. 종로에 문을 연 안상호 진찰소는 아침부터 환자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북촌과 남촌에 네로라 하는 부잣집들이 앞다투어 가마를 보내 그를 모셔갔습니다. 궁궐의 임금부터 장안의 부자들까지 조선에서 몸이 아픈 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상호의 손을 찾았던 곳입니다.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 그는 부와 안락에 편안히 눌러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상호는 자기 실력을 혼자 끌어안고 부를 쌓는 대신 힘들게 익힌 서양 의술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학교 강단에 서서 조선의 젊은 의사들을 길러냈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조선인 의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1908년 11월 15일 조선 사람 의사들이 처음으로 뜻을 모은 의사연구회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회장은 안상호와 함께 일본 자해의원에서 공부한 김익남이 맡았고
안상호는 부회장으로 그 옆을 지켰습니다. 의사연구회 모임은 단순한 친목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909년 봄에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넘쳐나자 의사들끼리 기금을 걷어 구호에 나섰고, 그해 4월에는 나라의 의사법을 만들어 반포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 의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제도를 세우려던 당도라고도 앞선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인 걸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0년 나라가 통째로 일본의 손에 넘어가자 총독부는 조선인 의사들의 이 모임부터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초대 회장 김익남은 조선을 등지고 만주로 몸을 피했습니다. 부심점이 사라졌으니 모두가 주저앉아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상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15년 12월 11일 그는 흩어진 동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한성 의사회를 세우고 초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의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로 이어지는 굵은 뿌리가 바로 안상호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안상호는 누가 뜯어봐도 흠잡을 데 없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의 인생을 두 쪽으로 갈라놓을 뜻밖의 환자 하나가 피를 쏟으며 그의 앞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1909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지금의 명동성당이라고 불리는 서울 종현천주교당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닷새 전인 12월 17일 세상을 떠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벨기에 총영사가 주최한 행사에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비롯해 나라의 대신들이 줄줄이 참석했습니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에 앞장서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오적의 우두머리였고, 훗날 1910년 경술국치 조약에까지 서명해 조선 왕조 500년을 통째로 팔아넘긴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이완용이 삼엄한 경계 속에 추도식을 마치고 인력거에 올라 성당문을 빠져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당문에서 14걸음쯤 떨어진 길목에서 군밤 장수 차림의 청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20살 남짓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8치, 그러니까 24cm가량 되는 시퍼런 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인력거를 끌던 차부 박원문을 먼저 칼로 쓰러뜨린 뒤 몸을 솟구쳐 인력거 위에 앉은 이완용의 허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이완용이 놀라 달아나려 하자 등을 다시 2차례나 파고들었습니다. 인력거 꾼 박원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완용은 폐와 신장이 상하는 치명상을 입고 피 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훗날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얄궂은 대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원래 권총을 품고 다니며 이완용을 총으로 처단하겠다고 벼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거사 당일에는 총 대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방아쇠를 당겼다면 이완용은 그 자리에서 절명했을 겁니다. 총이 아니라 칼이었던 탓에 매국노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신락 같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완용을 되살려낸 손 가운데 한 조선인 의사의 손이 끼어 있었습니다. 붙잡히는 순간에도 이재명은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부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든 한복판에서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사방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 나를 돕지 않고 구경만 하느냐? 그러고는 내가 오늘 우리나라의 원수를 죽였으니 통쾌하다, 통쾌하다 하며 만세를 부르고는 곁에 선 사람에게 담배 한 개비를 청해 태연히 피워 물었습니다. 훗날 재판정에서 판사가 배우를 대라며 다그치자 그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완용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2천만 동포 모두가 나의 배우다. 증거물로 내민 칼을 두고 흉기냐고 묻자 흉기가 아니라 매국노를 처단하는 정의를 위해 쓴 칼이라 답해 방청석에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뒤 보름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0살 남짓한 짧은 생을 형장에서 마쳤습니다. 한편 피를 쏟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이완영을 일제와 황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조선을 집어삼키는 일에 협조할 가장 요긴한 앞잡이를 하나 잃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이 병실로 불려왔습니다. 수술을 이끈 것은 한성병원의 일본인 의사 추루타였고 그 곁에 촉탁의 안상호가 나란히 섰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에 물음이 날카롭게 갈라섭니다. 죽어가는 매국노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민족의 원수가 숨을 거두도록 손을 놓아야 하는가? 의사에게 눈앞에 놓인 환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의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의무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하필 이완용이라면 살려야 한다는 순수한 의무는 곧장 민족이라는 무거운 법정의 증언대위로 끌려 나옵니다. 벌어진 상처 사이로 손을 넣어 터진 핏줄을 하나하나 묶고 찢긴 살을 꿰매내는 긴 시간 동안 안상호의 머릿속에 어떤 갈등이 오갔는지 기록은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만은 또렷합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이완용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완용은 그 뒤로 16년을 더 살았고 남은 세월 내내 그날의 칼자국이 남긴 천식과 폐병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경술국치 조형 문서에 자기 이름 석자를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정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안상호는 그날 이후 한 걸음씩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1916년 그의 이름이 대정친목회라는 단체의 평의원 명단에 올랐습니다. 평의원이란 단체의 살림과 방향을 이끄는 핵심 자리를 말합니다. 대정친목회는 회장이 조중음, 부회장이 조진태였습니다. 조중음은 1907년과 1910년 두 번에 걸쳐 나라를 팔아넘긴 조약에 이름을 올린 뼛속까지 친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그저 실업인들의 친목 모임이라 적혀 있었지만 훗날 총독부가 스스로 펴낸 보고서조차 이 단체의 진짜 목적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한 덩어리로 녹여 섞는 것, 이른바 내선 융화가 대정친목회의 노림수였다고 그 보고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들의 단체를 이끌던 사람이 밤이 되면 내선 융화를 앞세운 친일단체의 평의원 자리에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성질이 정반대인 두 개의 칼날이 동시에 시퍼렇게 번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겨울 두 칼날은 마침내 한 사람을 향해 정확히 겨눠집니다. 장소는 덕수궁 함령전, 그 방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고종 황제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덕수궁 함령전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 고요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일본의 손에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온 뒤 덕수궁에 갇히다시피 지내던 68의 고종이 새벽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황제는 숨을 거두었고 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의 새벽, 황제의 마지막 곁을 지킨 사람이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 의사 모리야스, 그리고 조선인 촉탁의 안상우. 궁궐 깊은 방 안에서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황제가 눈을 감기 무섭게 서울 장안에는 등골이 서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상호가 독약을 먹여 황제를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힘을 실은 것은 시신에 남았다는 끔찍한 흔적들이었습니다. 훗날 친일지식인 윤치호는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에 고종의 염을 함께했던 영성왕후의 사촌 민영달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조목조목 적어두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졌다는 것. 팔다리가 어찌나 부어올랐던지. 통이 넓은 바지를 억지로 찢어내야 했다는 것. 입안에 이가 죄다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 없어져 있었으며 목에서 배까지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승하한 직후 곁을 지키던 궁녀 두 사람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들은 그 시절 조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의심이 얼마나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훗날 영친왕비 이방자의 회고록에도 의혹은 또렷이 남았습니다. 이방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일본 왕족 출신 여성으로 조선 왕실의 안살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소문은 왜 하필 안상우의 얼굴을 그토록 정확하게 겨눴을까요? 그 손가락질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촘촘히 쌓여 있었습니다. 안상우는 이미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 이완용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려낸 의사였습니다. 충독부의 선발 노릇을 하던 대정 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촉탁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매일신보 지면에서는 조선 옷이 한 벌도 없다며 스스로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밤을 지킨 조선인 의사가 공교롭게도 조선 사람들이 가장 미워할 만한 이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죽음이 겹쳐지면서 소문에는 걷잡을 수 없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도종이 눈을 감기 보름 앞선 1월 5일, 한때 영친왕의 정운녀로 내정됐다가 파혼당한 민가반의 아버지 민영돈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민가반은 훗날 회고록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 이 의원 저 의원을 헤매다 마지막으로 안상우가 지어준 약을 구해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등골이 서늘합니다. 안전을 약을 잡숫자마자 선지와 같은 피를 마구 토하셨다. 아버지가 약을 삼키자마자 검붉은 피를 왈칵 쏟아내고는 그대로 몸이 식어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아비를 잃은 딸의 눈에 안상우의 약사발은 곧 죽음의 사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영동과 고종, 나라의 대신과 나라의 황제가 나란히 안상우의 손을 거친 직후 같은 달에 세상을 떠났으니 소문이 자라날 밭은 이미 기름지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한일운동을 코앞에 둔 살얼음 같은 겨울,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백성들의 분노는 어디든 쏟아낼 얼굴 하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가장 노골적으로 일본 쪽에 몸을 기울이고 있던 안상우는 그 분노가 내리꽂힐 관역으로 이보다 더 들어맞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황제의 입에 독을 흘려 넣었을까요? 그로부터 100년 가까이 흐른 뒤 학계가 마침내 안상우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07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 연구에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최초의 근대 개업의 안상우의 생애와 활동이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조선 팔도를 떠돌던 독살 의혹을 정면으로 마주한 이 논문은 뜨거운 감정을 걷어낸 담담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상우가 고종 독살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영건의 죽음 역시 안상호에게 의료상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반도를 뜨겁게 달구던 소문은 100년 뒤 차가운 사례 앞에서 결국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독살이라는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안상호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르는 독살에 대해서는 무죄를 말하지만 다른 대목에서는 조금도 그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인 아내와 이룬 가정을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내선일체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청독부의 선전에 스스로 기꺼이 응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뒤섞으려던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선 옷이 한 벌도 없다며 조선 사람들과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하나하나 10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상호는 1927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훗날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4,389명의 명단에도 정부가 조사해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1,006명 명단에도 안상호의 이름은 끝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도장인 것도 아닙니다. 두 명단 모두 사람과 자료의 한계 탓에 이 땅의 모든 친일 인사를 담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단에는 없지만 친일 논란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딱 그 어중간한 자리에 안상호는 서 있습니다. 조선인 의사들의 단체를 세우고 이끌며 자주적인 의학계의 첫 뿌리를 내린 선구자가 한쪽 얼굴이라면 총독부의 선전 모델을 자처하고 친일단체에 이름을 올렸으며 황제의 독살설의 의혹을 홀로 뒤집어 쓴 촉탁이가 다른 한쪽 얼굴입니다. 안상호의 삶은 검은색으로도 흰색으로도 깔끔하게 칠해지지 않습니다. 검지도 희지도 않은 흐릿한 회색. 그것이 나라 잃은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한 한 지식인이 우리에게 남긴 자화상의 색깔이었습니다. 독살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고 어떤 친일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지만 매일신보 지면에 박제된 그 말들만은 1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죄와 유죄 사이 어딘가에서, 선구자와 형력자 사이 어딘가에서 안상호는 끝끝내 한 단어로 불리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걸쳐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서양 의사 면허를 손에 쥔 사람이 어째서 저 회색지대로 걸어 들어가게 됐는지, 조선 의사들의 단체를 제 손으로 세운 사람이 어째서 조선 옷이 한 벌도 없다고 말하게 됐는지, 사르는 사실만 나란히 늘어놓을 뿐 우리 대신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한단은 1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뜨거운 형용사를 남김없이 걷어내고 차가운 기록만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간의 맨 얼굴이 눈앞에 떠오릅니다.